자, 오늘도 맛있는 경제 이야기 딜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요. 벌써 겨울 같아요. 네, 날씨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라고 또 불리우는 우리 산업의 또 주축 네. 반도체 겨울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게 겨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마리가 한 번 더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삼성전자 이야기 런치 토크에서 겨울인가 봄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 오르는 거 보면은 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다룰까요? 오늘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가지 종목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경절 앞두고 중국 지수가 엄청 올랐다가 멈췄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내일부터 다시 장이 열릴 텐데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관련한 리포트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주요 일정으로 다뤄질 삼성전자. 그리고 또 로보택시 관련한 테슬라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리포트는 다 모였네요. 그쵸, 중국 완전 부양체계, 빵빵합니다. 중국 시황,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로보택시로 테슬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막힌 투자한끼에서는요. 여기도 중국 경기 부양 가져오셨네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또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리, 원자재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한번 두 가지 기막힌 투자한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겨울인가 봄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런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론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듣고 두 가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반도체는 겨울입니까? 아닙니까? 겨울이죠. 그래요? 추우면 겨울이잖아요. 반도체 추워요? 삼성전자가 88,800원이었을 때가 7월 초였는데 네. 지금 6만 원, 와. 59,900원. 그러면 추운 거 아닌가요? 너무 추운데. 그러니까 주가는 추운데 네. 저게 반짝 춥고 다시 기온이 상승할지 아니면 진짜 겨울 들어가서 5만 원 제가 삼성전자 우스갯소리로 5만 5천 원에 1차 매수한다 그랬는데 거의 다 오고 있어요. 곧 하시겠어요? 에이, 아직 5천 원이나 남았는데. 네? 금방 가요. 하루에 막 3%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겨울로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지금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주가만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랑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여름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 되는데 낮 기온 36도에서 갑자기 막 2, 3일 만에 낮 기온이 18도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계절 같은 현상이 삼성전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겨울이지만 저는 실적은 겨울이 좀 아니길 바라보는 이건 저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겨울이 올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까지 네. 낮추고.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내일 한 8시경에 발표를 할 거예요. 8시 네. 좀 넘어서.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다시 언제 그랬냐?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지구 온난화 느낌으로 반도체 온난화. 네.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은 어떠십니까? 반도체 겨울로 들어간 겁니까? 네, 주가만 보면 이미 겨울 와 있고요. 한겨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이 거리에 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횃불이 하나 지금 타고 있는 약간 그런 횃불? 느낌. 네.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AI가 보통 반도체가 어떤 그런 계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이 사이클을 갖고 있었는데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약간 진짜 지구 온난화처럼 기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평상시의 기후에 이제 AI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AI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주가만 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겨울 중에 한겨울이거든요. 지금 1월 초에 지금 약간 폭설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뭐 수출 지표가 한 달에 3번 정도 나오죠. 네. 10일에 한 번씩 3번 나옵니다. 한국의 9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PPT 자료 1번 보면은 7월에 살짝 주춤하는 듯 싶더니만 118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는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겨울론이 무색하게 수출은 좋은데 주가는 뭐 반도체 1등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를 다시 보게 생겨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수출 지표가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미래를 보는 이 내년도 내후년도 뷰에서 괴리가 엄청나게 심한 건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헷갈리는데 삼성전자의 하락은 펀더멘털 요인은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사실 그들도 믿을 게 못 돼요. 얼마나 내부 총질 네네. 저는 뭐 네. 그쪽 리서치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다르니까 부서가. 얼마나 못났으면 목표가를 한두 달 만에 반토막을 냅니까? 그거는 자기가 나는 예측을 되게 못해 이런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들은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뭐 맥커리 이런 애들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낮췄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한두 달 사이에 얼마나 예측을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그들 말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삼전사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즈오, 모건, 맥커리, BNP 파리바. 삼전사적. 지금 보면 삼성전자에 이렇게 하락한 원인들은 지금 골드만이 가장 많이 팔았고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3개의 증권사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었나? 하여튼 그 창구에서 네. 거의 20조씩 올해 20조 이상씩 매도가 나왔는데 우와.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분명히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쫙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네. 그런데 2, 3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뭐 그들이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뭐 공매도를 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펀더멘탈상 삼성전자의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수출 데이터를 봤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이거는 이렇게 수출 데이터나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10조 7천억 원, 4천억 원이었는데 조금 더는 10조 7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익 증가 폭이 적은 건 맞아요. 그거는 HBM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보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레거시 반도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내수가 안 좋죠. 중국도 내수가 안 좋죠. 스마트폰이 지금 뭐 아이폰 같은 거 보더라도 한 정도의 그 판매고를 아니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삼성전자한테서 인텔의 향기를 느낀 것이 아닌가. 이거 너무 슬픈데.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인텔의 주가를 보면 네. 삼성전자 이게 종합 IDC 반도체 업체의 대표가 인텔과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둘이 같은 방향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근데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번 실적에서.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슨님한테도 네. 갑자기 왜 외국계만 뷰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 차장님이 네. 엄청나게 지금 절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절제를 한번 놔볼까요? 여기서요? 카메라 갑자기 뭐 꺼지나요? 하시려고요 지금 막. 근데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의 직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측 못하고 그거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행동은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유독 우리나라 증권사들과 다르게 외국계들이 유독 목표가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반토막 그쵸. 냈다는 거. 모든 사람의 행동은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애널리스트로서의 명예까지 던지면서 목표가를 반토막 냈다는 거는 산업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확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무능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모르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빠진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그건 들어요. 과하기는 과하다. 네. 근데 또 뭐 목표가를 반토막 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수급들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진짜 삼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반도체가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건지 혹은 얘네가 좀 어두운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맥커리가 삼성은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병약한 거인이다. 네,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HBM뿐만이 아니라 D램의 1위 자리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주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그래도 코스피가 같이 올라갈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힘이 빠져버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업적으로. 일단은 HBM에서 실기를 한 거죠. HBM이 원래 출발은 마이크로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돈도 안 되고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는 포기를 해버렸고 삼성전자는 HBM을 사업부 단위로 축소를 했다가 이제 뒤늦게야 쫓아가게 된 거죠. D램에서의 결정, 지금 뭐 아까 맥커리가 병약한 거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재 딱 사이클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성장이 아니라 이거 정말 이제 미세화 공정을 갈아넣어서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수율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 된 거라서 여기서 미세화 공정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미세화 공정을 올리려면 뭐 그 EUV 장비 한 대 1조씩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 중국도 쫓아오는데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CPU의 최강자였는데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AMD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해서 CPU보다 GPU가 더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은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따지고 보면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HBM도 우리가 더 잘해. 뭐 이제 4세대에는 우리가 더 빨리 할 거야. 그런데 뭐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도 우리가 TSMC를 쫓아갈 거야. 못 쫓아가고 경쟁 점유율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이 뭐 4성이 되거나 2성이 되지 않았겠죠. 아니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중점적으로 미래는 요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 세계 2등이잖아요. 네.
2등이죠. 왜요? 2등. 2등인데 그거는 좀 뭐 어떻게 가산점 안 줍니까? 아, 이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뭐 포기한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가 뭡니까? 남이 설계해 준 거 가져와서 찍어내기. 예쁘게 잘 만든다. 네. 잖아요. TSMC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고. TSMC의 모토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TSMC의 주 고객은 누굽니까? 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뭐 테슬라는 조금 뭐 제외하더라도 애플과 엔비디아 이런 쪽이 다 삼성과 경쟁하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을 그 삼성전자에 맡긴다? 그럼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 HBM 만드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그걸 패키징한다? HBM 기술을 본다? 뜯어본다?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애플도 자기네들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만들면서 다 본다? 설계도를 공유한다? 퀄컴도 마찬가지겠죠. 퀄컴도 통신칩 만들고 삼성전자도 통신칩 만드는데 그거를 뭐 물론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왜 2등한테 TSMC한테 지면 시간 좀 걸리더라도 더 잘 만드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TSMC 그 인텔이 뭐 파운드리 분사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도 뭐 인텔처럼 파운드리를 분사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정말 극단적인 묘수가 나와야 이게 TSMC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애플 아이폰도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칩을 좀 맡겼다가 원래 아이폰 7까지는 14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아이폰 그 물량 때문에. 근데 그 14나노 그 핀팻 이후에 TSMC에 다 뺏긴 거죠. 애플이 자꾸 갤럭시 나오는 게 이 아이폰이랑 겹쳐가지고 미묘하게 이상하게 나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빼버리고 TSMC로 넘어간.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약간 그런 고객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 파운드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2등인데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2등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무슨 그래서 사실 저는 파운드리는 제 관심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로서의 관심으로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래요? 네, 파운드리는 원래 계속 못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게 지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뭔가 그 파일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네. 고객사들이 많아지거나 이제 늘어날 그 기회 요인이 많지가 않고 저는 사실 파운드리는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왜 여태까지 1등을 유지했는지를 보면은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인텔은 외계인을 납치해서 기술을 전수받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계인 납치해서 고문한다 그랬어요. 네네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 해왔던 그 전략을 보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싸움에 가까웠거든요. 왜냐면 레거시 메모리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돈을 아주 잘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돈을 아주 잘 벌 때 허투루 쓰지 않고 돈 딱 쥐고 있다가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내려서 제일 힘들 때 다른 경쟁자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설 투자라든지 네. 그런 것들로 돈을 이제 확 써가지고 경쟁력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좋은 게 뭐 파운드리 얘기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원래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삼성전자가 원래 잘 해왔던 영역, 레거시 이쪽에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그냥 주가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뭐 주가 측면에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안중이고 전반적으로 업황도 안 좋고 삼성에 대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면 좀 대외에서 핑계거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얘기.
중국에서 CXMT라고 이제 창신 메모리 여기가 뭐 중국이 규제를 미국한테 제재를 막 받으면서 자국 반도체를 한번 키워보자 해서 창신 메모리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분석에 따르면 창신 메모리가 2025년까지는 전체 D램 시장의 1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월 웨이퍼 투입량이 30만 장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의 절반, 하이닉스의 한 70%, 뭐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 뭐 요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치킨 게임에 태무 받듯이 물량으로 그냥 밀어내게 해버리면 여기도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반도체도 좀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산업들이 다 중국한테 잡혀 먹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철강, 조선, 그다음에 LED, 태양광 이런 것들이 지금 LCD 이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반도체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기원을 하고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 이런 것들로 밀어붙이면 되는 산업이었는데 반도체는 조금 다르지 않나? 뭐 이제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중국에 장비를 주지 않으면 EUV 장비를 주지 않으면 DUV 장비 막 10대 갈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SMIC가 10나노 밑으로 반도체 칩 만들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 반도체처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뭐 LCD라든지 지금 2차 전지처럼 몇 년 안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믿고 싶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기술자들 빼돌리고 반도체 장비 우회해가지고 수입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쉽게 중국이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예전에 이제 칭화인이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네.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원을 받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여서 문을 닫았는데 지금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대규모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뭐 지금 중국이 쫓아와서 삼성전자가 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요거는 좀 과한 공포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문 같은 걸 땡겨서 주가에 또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또 떨어질 때는 내부 거버넌스의 문제다, 임원이 문제다, 무슨 직원들 유출되는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창신 메모리도 앞으로 커질 거를 우려를 미리 땡겨서 주가에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불안함이 주가에 선반영한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또 오만전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네. 제가 자료에다가 이제 책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페타 콤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타, 빼타 콤플리. 꼼플리? 네. 이게 뭐예요? 페타 콤플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네. 이제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했던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예상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게 불어로 빼따 컴플리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먼저 빠진 게 그런 부분을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실적 발표를 내일 하고 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최소한 멈출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면이 크네요. 네, 일단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래를 어디까지 땡겨오는 거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중국 반도체의 추격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빼놨어요. 근데 재미난 게 지금 그 상해 종합지수 주가 보면 되게 네. 재밌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1, 2년치 그 손실분을 다 만회를 해버렸거든요. 와.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삼성전자가 원래 돈을 쓸어 모으던 구간인 뭐 레거시나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이 오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은 중국 반도체가 지금 정부가 계속 밑빠진 덕에 물 부어주면서 성장하고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을 위협하는 게 먼저일까 보면은 저는 경기 부양이 훨씬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재훈 차장님은 어떠세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지금 10조 3천억에서 11조 사이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뭐 영업이익 10조 7천억 네. 원이죠. 문제는 지난 분기보다 크게 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서프라이즈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 7천억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영업이익 10조 나왔으니까 대단해라고 생각.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카드값이 3,500만 원 나와요. 맨날 클럽 가고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6조였어요. 근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6조였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네. 내가 2천만 원 벌어도 3,500만 원 쓰면 이거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지금 투자 환경에서는 조금 더 벌 필요가 있다. 근데 얘네도 뭐 안 벌고 싶어서 안 벌겠어요? 더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럼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될지는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바람을. 누구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고 제가 삼성전자가 10조 7천억 원인데 그거보단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주식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주가의 그 분위기, 감, 촉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도 지금 고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시장에 불을 켜고 역시 안 좋구나. 더 때리자.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안 좋으면 그 후자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지간히가 얼마 정도예요? 뭐 6조 7조가 나오면 그럴 수도 오늘 있는 거고. 방송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억지로 끌려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10조 7천억 원에서 전후반으로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빼딱꼼뿔리 이 마법의 단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반영. 선반영.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뭐 우리가 상반기에 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다가 작년까지 많이 팔다가 상반기에 매수에 들어온 것들 매수에 들어오니까 8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삼성전자가. 뭐 그러한 흐름도 연말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적만 잘 나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클럽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명행 한심하다고. 그거 진짜인 줄 알잖아요. 더 벌던가 들 쓰든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도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네. 이 정도, 그러니까 6만 원 언더에서는 나는 그냥 자신 있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6만 원 언더를 가냐. 지금 손이 나가는 것도 안 산다. 굳이 그리고 삼전을 지금 왜 사냐. 다른 거 살 것 올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알머리 제이스님은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샀어요. 사셨어요? 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저 같은 조막선이 뭐 삼성전자 샀다고 얘기해봤자 그리고 뭐 만약에 아무 뭐 전화 오면 조사 받으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 몇 가지를 조합해서 봤을 때
안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왜요?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네. 외국인이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음. 근데 이런 정도의 그 추세는 이게 이제 지금 내일 10월 8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고요.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휴장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이 지금 이제 여기 달력에 보면 뭐 임산부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 네.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특히 어떤 변동성이. 특정 변동성이 강했을 때 선물 옵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 이제 저는 그런 스케줄을 하나 봤고요. 아, 그러면 9일 날이 휴일이니까 8일 날에 변동이 나올 것이다. 잠정 실적과 함께. 그러니까 여태까지 변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PBR 밸류에이션만 보고 사거든요. 네. 다른 건 많이 안 봐요. 근데 PBR이 지난 10년 동안 지금의 1.1 수준까지 빠진 게 4번 나왔었거든요. 네. 3번 나왔고 한 번은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0.9까지 빠진 적도 있었어요. 0.9까지 빠졌을 때는 2015년부터 해서 꽤 긴 장기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저점을 받았고 그게 안정화되고 나서는 1.1이 거의 바닥 구간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네. 전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놀랄 정도였어요. 뭐죠? 9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26명이 주식을 총 50억 넘게 샀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기사는 나오는데 네. 그분들 뭐 연봉이 몇십억씩 하는데 뭐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봤어요. 근데 진짜 뭐 부사장급, 사장급 이런 분들이 연봉이 높지만 상무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1억 몇 천씩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 주식을 그렇게 과감하게 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팩트를 조합해서 지금 내가 사면 삼성전자 임원보다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아, 경영진이랑 같이 간다. 네. 망해도 같이 망하고. 네. 와. 그 포인트로 좀 샀습니다. 포인트로. 투자 포인트. 네. 회사와 내가 함께 가는 그 전략으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내일 잠정 실적이 나오면 이거 턴어라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재미있는 한마디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부터 먼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 오늘의 한마디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안에 안 오르면 제가 삭발하겠다고. 와, 엄청난 공약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럼 1년 동안 머리를 기르셔야죠. 길러야 그럼요. 요렇게요? 요렇게? 네네. 그 헤이아치처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각오를 다지는 거니까 네네. 그 정도로 내가 자신 있다. 네. 삼성전자 1년 안에 안 오르면 삭발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사도 돼요? 이런 거 몇 주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아유 사도 되죠. 자식 물려주면 되잖아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1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삭발이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음. 네, 이 또한 지나간다. 음. 한 1년 뒤에 딱 봤을 때 삼성전자 저때가 저점이었구나. 저때 샀어야지.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상반기에 되돌아봤을 때 삼성전자 재작년에 5만 원대 갔을 때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두세 달여 안에 그 타이밍이 또 온 겁니다.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 그때 뒤돌아보면 그때 삼성전자 5만 원대 샀어야 되는 거였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결과 이렇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 후회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2, 3년 동안 계속 2,500선 머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니님께서 알머리 제이스님께 삭발은 좀 약하다. 차라리 눈썹을 밀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자신은 없으시죠? 왜냐면 시장은 변하는 거니까. 네, 제가 머리카락보다 눈썹이 더 많아서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게 눈썹이어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하시고요. 어쨌든 자신감 있는 그런 각오로 좀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 내일이 좀 분기점이 돼서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알머니 제이슨님과 박재영 차장님 두 분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진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빵빵한 리포트들로 꽉꽉 알차게 채워 오셨는데 삼성증권에서 중국 증시의 급등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한 리포트로 첫 소식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는 만큼 네네. 내일 장이 열리면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이 리포트가 나온 게 10월 2일자니까요. 10월 1일 날 우리가 휴일이었죠 아마.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장 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장을 마감한 걸 보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쓴 건데 그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오른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부양 정책, 그 이제 지준율 인하라는 부양 정책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게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재정 정책도 풀 거다, 돈을 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9월 말 기준이긴 한데 본토 증시는 한 20% 넘게 올랐고 홍콩 지수도 아마 10월 2일 날 4일 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올랐을 거예요. 네. 대충 비슷하게 20% 전후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한 거 맞죠? 그렇죠? 이유가 있었고 단기 급등했고 따라서 단기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 모멘텀 자체가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계속 올라가려면은 이분은 아마도 여기 정확히 안 적었습니다만 아마 9월 말, 10월 말, 네. 11월 달에 이어지는 그 정책이라는 것들, 뭐 전국 인민대회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되는 그런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핵심은 중국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차이나 랠리를 촉발시키려면은 사실은 GDP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GDP 성장률이. 근데 올 초부터 얘기한 5%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 흐름이 뭐 4% 중반밖에 못한다는 위기감이 중국의 그 지도자들한테 퍼진 거죠. 그래서 보통 9월 달에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이 급작스럽게 나올 걸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9월 24일 날 나온 정책 자체의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 좋은 의미에서의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이 차이나 랠리를 촉발한 것은 베이징에서 결정한 거죠. 네. 살리겠다. 베이징 풋
그래서 정책 서프라이즈였다고 보고 물론 이게 지표로 나오려면요, 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유동성 자금 우리 M1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되는데 그거 M1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멈춘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확인이 안 돼요. 아마도 10월달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9월 24일 발표했으니까 9월달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될 거고 10월 데이터는 11월 초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봤을 때 그 확인하기 전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를 했고 부동산 부양을 계속할 것이고 증시 안정화 대책도 냈고 정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절실해서 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시기에 확실하게 강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지 펀드라든지 기타 그 전에 많이 낮췄던 기대치를 높이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주식성 밴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해 지수는 3,350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쉬고 있어서 네. 조금 남아 있죠. 홍콩 지수 7,500까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직 룸이 남아 있죠. 네, 룸이 네.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많진 않은데요. 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상해 증시 기준으로는 포워드 향후 12개월 봤을 때 PER 한 12배 좀 넘고요. 네. 그다음에 홍콩 지수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서 9.4배 정도 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오바냐 아니냐는 것은 판단이 이 정도에서 멈추느냐는 것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얘기되고 있는 추가 정책이 확인되는 10월 말 아니면 데이터 포인트가 바뀔 수 있는 11월 초까지는 기대 심리를 완전히 꺾을 것 같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룸은 뭐 한 5에서 10% 이내로 보면서 트레이딩을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어지는 밴드도 지금 룸이 정말 얼마 안 남아 있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지금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이러면 완전 단기 과열 국면이니까 이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들어가긴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간밤에 미국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고용 데이터가 엄청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50bp는 물 건너갔고 제로고 뭐 하다못해 뭐 11월 달 12월 나왔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시기거든요. 중국이 부양 정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국도 금리 인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천천히 내린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중국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한다면은 좀 더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될까라는 이견이 생길 수 있죠. 네. 물론 재정 정책은 다른 거니까 돈을 풀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 심리의 각도가 조금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게 되면 뭐죠?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를 높이는 거 더 걔네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일본도 지금 N 고가 아니고 N 초로 다시 갑자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이 2% 넘은 폭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봤을 땐 다시 또 일본을 매도했던 사람들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밸런스를 갖추려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까지 안 오더라도 네. 중국에 대한 가파른 것이 미국의 고용지표 좋은 거로 해서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중국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일본을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단기적으로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같이 감안한다면은 지금에서 중국장을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또 중국에 이어지는 부양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시장의 신뢰 그리고 기대감이 충분한가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풍은 유연한 사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네. 혹시 중국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네. 한두 주 내에 또는 월말 이전에 한국으로 혹시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장이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안 가잖아요. 네. 2% 안 가는 거는 물론 표현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건데 그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시장 대비 매력이 덜한 것 요인도 있거든요. 반도체에서 삼성이 기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국도 기회가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삼성,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두 번째 리포트가 네네. 삼성전자라서 바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아무래도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전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거 IBK에서 나온 숫자는 얼마냐면은 10조 얼마나 적혀있죠?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예, 네, 10조 2천억이네. 10조 1,600억. 10조 1,600억.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몇 개 있어요. 네. 낮게는 10조, 딱 10조 하는 게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 10조 1,600억이면 낮은 축에 속합니다. 최근에 나온 5개 정도의 평균은 한 10조 3천억 정도고요. 아주 높게는 11조 이상을 바라보시는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서 내일 실적이 뭐 10조 중후반 나오면 오히려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네. 평균 10조 3천원 못 미쳐서 10조 정도 근처에 오면은 주가에는 뭐 추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모멘텀은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안 좋은 거고, 근데 정확히는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파운드리에 있는데 파운드리 적자의 폭이 예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대충은 4천억 적자인데 네. 누구는 6천억, 누구는 1조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갖고 반도체 메모리 하이닉스하고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할 수 있는 그 디비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내일까지 나오서 내일은 그냥 매출 80조 얼마, 영업이익 10조 얼마 이런 식의 두 개의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장중에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관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리포트 IBK는 아쉬운 비용 통제, 약간 일회성이 좀 있어서 비용을 하는데 통제 이슈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 그런 거면 오늘 뭐 일부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삼성의 반도체 쪽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기사에 나온 부인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처럼 삼성이 이제 비용을 통제를 더 계속해야 되는 시추 상황이냐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비용을 통제하는 건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금방 이렇게 큰 조직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10조 3천억이냐 10조 8천억이냐 10조 8천억은 내일 1% 2% 오를 때 따라가느냐 그러면 10조 나오면 파느냐 그런 단선적인 반응은 이미 때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뭐 그 정도 나오고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는 10월 22일이 더 중요하게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별화 느끼면은 네. 삼성전자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이닉스에 더 쏠릴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인더스트리 마켓에 대한 반응 전망이 굉장히 좋으면 결국은 삼성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 10월 20일, 삼성전자 본 실적은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두 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낮게 나온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북밸류는 57,000원에서 62,000원 정도입니다. 62,000원 기준이면 지금 바닥권에 왔다고 볼 수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적의 전망이 계속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5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56,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엔비디아 콜만 나오고 뭐 파운드리 좋게 신화를 갖다 붙이면 언제든 7만 원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64,000원, 76,000원 나온 목표 주가가 엉뚱한 목표 주가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이닉스를 목원해서 10만 원 낸 거는 그거는 많이 과했지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이상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좋지만 5만 원 후반까지 중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실적 나오고 나서 제가 아마 목요일 날 비슷하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5만 원 후반까지 5만 6천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도 일단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뭐 비용 통제라든지 구조적인 혁신이 나오긴 쉽지 않기 때문에 10월 22일 날에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 정도면은 많은 것을 선반영했을 수도 점점점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조치나 뭐 또 실적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더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가져보면서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테슬라 리포트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들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테슬라의 이번 로보택시 이슈에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로보택시 관련되는 거니까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로보택시라는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자율주행 관련되는 많지는 않지만 네. 관련된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0월 10일이니까 우리 10월 9일 날 쉬고 10월 10일 저녁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금요일 날 영향을 미치겠네요. 많은 그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택시 데이가 이게 원래 8월 8일에 있었던 거예요. 있을 뻔했던 거예요. 네. 2개월 미뤄졌거든요. 네. 결론은 미뤄진 만큼 성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죠. 자신감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로보택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상용화 시점은 언제고 상용화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 그 수익은 어떻게 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택시 이게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테슬라가 다 소유할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몰고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내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야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는 높기 때문에 대충 나와서는 주가는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베스트데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얘기할 때 로보택시의 단위당 유니트당 비용을 한 25,000불, 3만 불로 목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한 거죠. 이게 더 낮아지는지 아니면 되긴 되는데 여기 시점이 조금 다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슬라가 소유하느냐 고객이 소유하느냐 결국은 고객 소유로 가야 되는데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 하는 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자율주행 대표적인 FSD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이거가 몇만 마일 더 했다 이런 거 갖고는 주가는 더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구체성을 뜬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 미국의 교통부하고 승인 관련되는 거 하드웨어 없는 차량을 사용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다면은 더 구체적이면은 투자가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 로보택시 말고도 또 업데이트될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싼 모델, 저가 모델이죠. 모델 2인데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된 새로운 모델 2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타이밍적으로 이것도 내년도 말 내후년도 사이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이면 10월 달이면 얘기할 법하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그 만족시킬 수 있느냐 아주 좀 관심이 높고요.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은 거는 그 저것 때문이죠. 인도량에 대한 실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실망 내지는 기대치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가형 모델 2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로보택시 이슈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 그 구체성에 제일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로보택시에. 2차 전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도 LG 엔솔이 테슬라한테 걔네 오도 받은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딴 얘기인데 테슬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요, 그럼 한국의 자동차 주식은 더 좋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주식은 일반 실망스럽게 나올수록 더 좋다. 테슬라가 뭐 전기차고 2차 자율주행이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한국의 일반적인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경쟁력으로 룸이 아직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의미에 더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만약에 이번 로보택시에서 운용 범위나 상용화 시점 또는 수익성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감을 더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자율주행차들이 한번 더 움직일 수 그렇죠. 있고 당연하죠. 만약에 실망스럽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자동차주들은 네. 또 그게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실망스럽다면 테슬라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한국 포함해서 주가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뤄봤고요. 삼성전자와 테슬라 소식까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체크 한번 해보죠. 코스피가 0.8% 상승 2,591포인트 힘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6% 플러스 778. 오늘 2차 전지주가 조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조금 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0.83% 마이너스, 아직도 6만 100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SK하이닉스는 2.7% 오르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LG엔솔이 4.8% 오르면서 42만 원 선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이 1,800억 매도, 그중에서 한 1,500억 정도가 삼성전자 매도에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월 두 번째 주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휴일이 껴있고 내일은 중국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고 또 로보택시라는 그런 재료들도 공개가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공백을 다른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잘 메꾸고 있는 월요일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만 준다면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시장의 체질적인 어떤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좋은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이번 주에 다양한 뉴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안 가는 쪽 자꾸 보시는 것보다 그동안에 쉬었다가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는 쪽 2차 전지 이쪽에서 지금 옥석을 좀 가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게임주들 안에서도 또 굉장히 시세가 좋은 기업들이 많죠. 시프트업이라든지 NC소프트.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은 의문보였다가 이제는 또 상승으로 확신을 좀 주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 오늘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때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10월 달을 끌고 갈까? 10월 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 테슬라 인도량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테슬라와 LG엔솔의 이 4680 배터리 공급 이야기가 그 악재를 덮는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안착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장 코멘트 먼저 네. 들어보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외국인들 돌아와야지 돌아설 것 같은데 결국 삼성을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가격단은 살만한 위치인 것 같아요. 시간 좀 길게 본다라면 분할 매수 접근을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볼만하다는 생각은 들고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3대 축 중에 2개 바이오는 잘 버텨내고 우상향 네.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올라와 주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내리면 이제 분할로 좀 사가지고 7월부터 그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도 아직은 추세 우상향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지금 들어가서 긴 시세를 노리긴 어려우니까 단기적인 좀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눌렸을 때 돌리는 위치에서 좀 사서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또 접근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그래서 지금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반도체만 말씀하신 대로 정신 좀 차려서 올라와주는 그림이 되면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금투세는 근데 언제 결정나죠? 금투세요? 네, 그게 좀 결정이 나주면 그러게요. 그래도 투심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는 게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금투세는 계속 모르겠습니다. 네, 10월이 항상 우리나라 저점 한 네. 5년간 데이터 그랬으니까. 높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10월의 컨셉은 극강의 순환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전지, 방산, 조선은 오늘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사실 방사는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네. 그 섹터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좀 작은 것 같고 밸류적으로 이것도 역시나 단기적인 어떤 신고가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용한데
저는 뭐 크게 계속 길게 이렇게 보기는 좀 조정 나올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좀 무난하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아직 데이터상 뭐 2차 전지에서 뭔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7월에도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서 손절 짧게 잡고 길게 보시는 구간이다. 지금 뭐 이렇게 결과론적이지만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차 전지 결국 올라와야 리포트나 뭐 이런 데서 다 좋은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항상 예. 가격이 좀 선반영 된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같이 급등하는 구간에 뭐 추격하시기보다는 눌릴 때 분할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겠나. 결국은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 쪽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종목과 섹터를 잘 골라야 되고 이벤트 드리븐 되는 그런 이슈들을 따라가야 되는 건 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주제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중국 경기 부양과 연휴, 수혜주 볼 기업은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경기 부양하면 사실 지난주에 많이 좀 상해 종합 지수도 그렇죠. 올라갔고 네. 그래서 지금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지만서도 이 모멘텀을 계속 10월 달에 끌고 갈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중국이 부럽습니다. 부럽죠. 네, 종합권 증시가 부러운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거의 최근 2주 동안 가장 강한 시장,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강한 시장이 어디냐? 중국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가장 강해지고 있는 또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단기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투자에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세 반짝 내고 또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 혹은 여기서 이제 시세 연속성이 좀 보여줄 만한 이슈들이 붙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재정 정책이 얼마만큼 이제 뒷받침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를 동시에 이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따른 추가 모멘텀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조금은 더 촉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로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네.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프라 쪽 아니면 내수 소비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화학주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중국이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휴장이고 또 일본도 연휴가 많았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휴가 많은 상황 속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쪽을 보면 저는 카지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쪽을 좀 보실 때도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관광객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줄어드는 것도 이해가 되죠. 엔저 현상 때문에 사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좀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 관광객 수는 엄청나게 늘어남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죠. 그런데도 왜 파라다이스가 지난 3분기 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제 홀드율이라고 있는데 이제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내부에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홀드율이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갔었던 이제 3분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하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드랍백이 늘어나고 사이드 베팅이 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지금 굉장히 커지는 게 지금 파라다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카지노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일본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제주도를 잘 안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인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시면 뭐 시내도 돌아다니고 서울 이제 안에도 이제 돌아다니시지만 제주도도 많이 간다라고 해요. 그럼 제주도 가면 또 롯데 관광 개발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대한 시세 연속성,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이 아니죠. 시세의 좀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지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기 부양과 뭐 연휴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결국은 카지노로 귀결이 된다. 카지노인데 저도 길게 믿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길게 믿고 베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절적인 요소를 이제 담아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바카라 할 바에는 분냄새 맡고 말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보다는 화장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결국 타이밍 싸움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데이터도 워낙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주들의 수출 데이터의 속도가 이제는 다소 조금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가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은 맞는데 네. 워낙 이제 그동안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급가속을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구간이라서 저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서의 어떤 저점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중국 경기 부양과 거기 관련주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지. 저는 지금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요? 시장에 지금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뭐 마켓을 글로벌 마켓을 봤을 때 분명 중심에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지금 뭐 지수가 거의 30% 올랐지 않습니까? 차이나 레버리지 ETF 100% 올랐습니다. 거의 98%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물론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다양한 부양책들을 쓰고 있는 데 있어서 분명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지노가 됐던 아니면 화장품이 되었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밸류적인 측면까지 부담이 없다라면 뭐 지금 이보다 중국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나빠지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뭐 이머징 국가들로의 자금 이동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지만 뭐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간다 하면 그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아직 안 난 뭐 카지노들이 결국은 시세를 줄 거야라고 이제 조금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처럼 우상향하는 쪽에서의 뭐 흐름들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쪽으로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FNF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의류 관련된 종목들 잘 움직이고 있고 미국 쪽도 소비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된다고 하면 중국 쪽에 이제 의류 기업들 이렇게 진출해 놓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수혜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다양한 매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일각에서는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은 사실 그 돈이 중국한테로 직접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주를 과연 살까? 플러스 중국 부양책 자체가 뭐 경기가 호황이어서 부양을 하는 그 느낌이 아닌데 카지노까지 그게 온기가 더 퍼질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증시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올라갈 종목군들이 바이오, 배터리, 뭐 등등등 변압기부터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카지노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특히나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에코프로 그룹주 매매할래, 카지노 매매할래 당연히 2차 전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쫓아가는 매매보다 좀 기다리자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전략으로 좀 봤었을 때는 이쪽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지노라고 하는 특성상 사실은 이제 조금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으로 봐야 될 게 중국이 경기 부양 발표 후에 마카오의 카지노 관련주들이 올라갔느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놀러 오셔서 이제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때문에 사실 이쪽을 보자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조금 이용한 매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도 경기 부양이겠지만 지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본장 열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연휴에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왔다가 얼마만큼 갔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마카오 카지노주가 오랜만에 열린 중국 시장에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한번 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김태성 본부장님이 중국 경기 부양과 연휴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은 롯데관광개발입니까? 파라다이스입니까? 일단 파라다이스가 가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가야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구리는 상승할까? 사실 오늘 신문에서도 가장 크게 그 한 면을 다 차지한 게 중국 경기 부양과 카지노 원자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주연 대표님이 요 구리 원자재 가져오신 이유는요? 간밤에 이제 간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금요일 날에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고용 지표 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이제 이 금리 인하를 굳이 더 강하게 할 필요 없지 않냐라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가를 갖다가 원자재에서 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증시의 어떤 선행 지수로서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그 구리 가격이 뭐 상반기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의미 글로벌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구리값이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뭐 중국이 최대 채굴이고 사용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리 광산의 노화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단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지금 우리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자동차 대비해서 구리가 한 4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서 해상 풍력 뭐 이런 거 막 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해상 그리드가 확장되는 국면에서의 구리 사용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번에 이제 시카고에 AI 데이터 센터 만든 거 구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간 게 2,177톤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산은 노화돼서 채굴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요. 구리 정광이랑 광물 수출 통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국제금융센터라든지 뭐 다른 투자 회사들에서 이제 보고서 낸 거를 보면 구리 공급에 대한 부분 이거 단시간에 어렵다. 해결 안 된다. 구리 광산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채굴 시스템을 장착하고 이걸 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뭐 하나 찾았다고 해서 바로 그럼 구리가 파지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고 뭐 우드 맥킨지 여기에서는 2034년 되면 대략 한 475만 톤 쇼티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구리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톤당 9,790불, 그러니까 9,800불에서 9,900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만 불 조금 안 되게 움직입니다. 요거 결국은 1만 불 돌파할 것 같고요. 뭐 나오는 전망은 4년 정도 뒤에는 한 4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짠 하고 뭐 해성이 나타나는데 구리로 만들어진 해성이 뭐 태평양에 퐁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리를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구리의 쇼티지는 명확한 거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리 관련된 뭐 ETF가 되었던 아니면 뭐 구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 투자의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네. 가격들 상승 이런 부분과 이렇게 함께해서 구리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한테도 네. 이 구리 하자는데요. 저도 구리는 괜찮다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새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구리하면 뭐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인다면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 기업도 LS 그룹 내에서 지금 대다수의 이제 케이블 사업을 할 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공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쪽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인데 이쪽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지금 기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저도 구리 관련주에 이제 투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오늘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오셨는데 원자재랑 카지노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대차도 이번 달에 IPO 네. 22일 날 상장이 유력하고 오늘 방산도 잘 가고 네. 내일은 삼전 실적이고 네. 4680 배터리 플러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다 잘 가고 네. 테슬라 로보택시도 있고 네. 근데 경기 부양책과 뭐 카지노 원자재 중국이 쉬었다가 내일 휴장하잖아요. 아. 지금 오늘 강한 쪽 쫓아가면 K국장이 피곤다. 그렇게 맞아놓고 아하. 또 맞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비슷한 컨셉이시죠? 네, 뭐 일주일 매일 불러주시면 제가 그런 얘기들을 미리미리 드릴 텐데 뭐 좀 앞을 내다보고 네네, 준비를 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뭐 올라가는 것도 따라갔다가 또 이게 또 어떻게 순환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공략주로 넘어갑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이렇게입니다. LS와 파마리서치 또 딴 데 가시네요. 여기는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오후장 공략주 파마리서치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랬다가 네.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로 뭐 어디에 가는 장단을 종목을 맞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드리는데 네. 기다리는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저는 카지노주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모 현상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시세가 난 쪽에서도 이제 좀 살펴드려야 될 종목은 저는 파마리서치가 아닌가 싶어서 단기 공략주로는 파마리서치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이 4년 동안 연평균 약 50% 정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였는데 만약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혹은 평판을 받는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세를 저는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금의 어떤 유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기업을 M&A를 하거나 해외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사실 주주들한테 그 돈을 빌리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종을 통해서 2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납입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납입일이 저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뒤로 미뤄진 건 봤어도 이렇게 납입일을 앞당겨서 준다는 건 또 처음 보는 공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마리서치에 거는 기대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는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돈이 아니더라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들의 현금 유동성 자산이 약 2,500억 정도 이제 잡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00억 플러스 2,500억 약 4,5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약 4,000억이 넘는 이제 유동성 자금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도모할 만한 어떤 신사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압박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면 파마리서치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은 18만 원 좀 짧게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리쥬란 관련해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LS 가지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는요? 네, 뭐
앞서 구리 관련주들 보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기업들 실적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 데 있어서 실적이 일단 좀 괜찮고 말씀드렸던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투자 거기에 아예 포커스를 좀 맞춰서 투자의 관점 조금 긴 관점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는 제가 또 단기적인 종목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 또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다 올라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고 또 긴 관점으로 가져가도 기업의 밸류적인 측면에서 안정성 가지고 있는 기업 결국 LS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뭐 전선 1위 업체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이 종목의 뭐 실적 2026년까지 보면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멀티플 10배 정도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 뭐 아시겠지만 13조 정도의 적정 주가 수준이 예상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길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11만 8,5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8,500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공략주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